원래 제가 발표하려고 했던 논문이 Discovery of Complex Behaviors through Context Invariant Optimization이었는데 이제 바뀌었거든요. 사실 뭐 캐릭터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을 논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알파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얕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이제 사실 알파고 논문은 공대생 공대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공유를 하고자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가 나온 지가 이제 3년이 되었는데요. 혹시 그때 뭐 다 알파고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알파고 다큐멘터리 한 장면인데 굉장히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We are here live at the Four Seasons Hotel on the 21st floor. What are we looking at? How's the game going? Oh, it's fighting, from the beginning. From the very beginning? Yeah. AlphaGo plays very well. Yeah? Just like a top professional. Just like a top professional. Yeah, it's very aggressive. 맞았어요? 어? 끊으면 어떡하죠? 아니 여기 근데 이게 끊겠죠 설마? 이게 Now the fight is getting really complicated. This is actually the first time I've seen AlphaGo playing a game that has this difficult a fight. 이세돌 구단이 이거 약간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With human, when you play, you can have exchange by feeling. I look in you, I know, okay, maybe you won't talk with me. Maybe you fear about me. I can feel many things. But AlphaGo, you can feel nothing. So when you can feel nothing when you play, you have more and more question about yourself. For beginning, you think, okay, my move is good, and really good, really good. Oh, maybe bad. Oh, terrible. Why do I play here? More and more. I think he resigned in a very polite way. Lisa, he's black, but he played white stone. 네, 그래서 이걸 대국을 하기 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인간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예상을 뒤엎고 거의 알파고가 4대1로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고, 네이처의 커버도 이제 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공짜로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서 1997년에 사실 딥블루라고 하는데 이 체스 게임이죠. 이 체스 게임을 이제 AI가 처음으로 인간을 이제 능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바둑이 이제 사람의 능력을 이제 더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된 거죠. 바둑도. 그래서 오늘 발표할 논문은 사실 이제 알파고 버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방금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거는 알파고 리라고 하는 이제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 버전이었고, 그 전에 알파고 판이라고 하는 유럽 챔피언 파누이랑 두었던 알파고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그 대국에서 사용했던 알파고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파고 판, 리, 마스터는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파고 제로부터는 이제 기보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알파고고요. 알파 제로는 이제 고가 빠졌죠. 그래서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나 뭐 모든 게임에서 다 그냥 인간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알파고 9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우리나라에서 9단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알파고 9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컴퓨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세돌은 48 TPU라고 되어 있는데, TPU가 그 텐서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뭐 GPU보다 훨씬 빠르게 딥러닝 전용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머신이고요. 그래서 근데 왜 바둑이 체스보다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의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Incredibly challenging for computers. 네, 그래서 가장 점점 스펙이 내려가고, 이제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에서 돌리는 AI가 사람을 그냥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적은 하드웨어로 이제 점점 제너럴화 시키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디스커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 알파고 이후로 이제 바둑의 약간 플레이가 결국엔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들이 AI랑 연습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그 개성이 다 사라지고 그냥 AI를 거의 따라두는 듯한 이제 바둑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바둑이란 한 장르에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의 문제가 왜 어려운지 딥마인드 CEO의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credibly challenging for computers to tackle because compared to say chess, the number of possible moves in a position is much larger. In chess it's about 20, in Go it's about 200, and the number of possible configurations of the board is more than the number of atoms in the universe. So even if you took all the computers in the world and ran them for 1,000,000 years, that wouldn't be enough compute power to calculate all the possible variations.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이라는 게 이 19 곱하기 19의 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다음과 같은 possible configuration을 가질 수 있고요. 이게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바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스트래티지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이 스트래티지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설명을 보면 strategic rather than tactical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tactic보단 스트래티지가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가 이 바둑판을 보았을 때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끝까지 가봐야지 누가 이기는지 결정이 되는 거고, 중간중간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반 전략을 위해서 지금 싸움은 지고 큰 그림을 이긴다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바둑이란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알파고가 이 바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고, 그리고 타겟 골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일단 바둑의 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선 스테이트부터 정의를 할 텐데요. 스테이트는 현재 그 시츄에이션을 이제 그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바둑의 경우에는 19 곱하기 19 이미지가 되겠죠. 이 19 곱하기 19 이미지에 그 검은색 돌이 어디에 있는지, 하얀색 돌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는 이 하나의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인풋 이미지를 여러 개의 레이어의 이미지로 나누어서 인풋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가 담고 있는 정보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 수에서 어디에 둘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을 하고요. 바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저기에다 이제 하얀색이 두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액션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왼쪽은 리걸 액션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그 불가능한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일리걸한 액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있는데요. 트랜지션은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갈 이제 확률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여기서 이제 게임의 룰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 저기 빨간색 원에다가 바둑 알을 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흰색 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게임의 룰에 의해서 이 하얀색 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스테이트의 확률도 말을 하지만 동시에 게임의 룰도 설명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둑에서는 랜덤니스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저 왼쪽의 아웃풋은 오른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o randomness, determine한 트랜지션 펑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은 이벤트인가, 어떤 것이 나쁜 이벤트인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가가지고 이제 그 테리토리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이길지 질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요 리워드는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리워드가 아예 없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 이겼으면 플러스 1, 졌으면 마이너스 1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둑에 같은 게임은 이제 스테이트의 어떤 시퀀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바둑을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만약에 다른 수도 두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트리 같이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뭐 바둑은 굉장히 무한한 어떤 트리처럼 이제 바둑 게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골은 그
이 value라고 하는 어떤 expected reward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폴리시를 구하는 겁니다. 폴리시라는 게 뭐냐면 저기 왼쪽에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내가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인풋으로 오른쪽에 어디 두어야 될지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를 이제 우리가 폴리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말을 해주면 그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여기 바둑에서는 다음 무브가 어떤 거지를 이제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바둑을 어떤 마르코브 게임 그 스테이트 액션 트랜지션 리워드를 다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바둑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죠. 퍼펙트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랜덤이 없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날 때 이제 리워드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요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골은 어떤 바둑의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디에 두어야 될지 아웃풋을 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어 워크를 살펴볼 텐데요. 아마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마 엑셀 파일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인풋으로 이 이미지를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바둑의 모든 케이스들을. 그리고 아웃풋으로 내가 어디에 둬야 될지를 다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내가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엑셀에 그 찾아보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두어야 될지 이제 사전처럼 찾아보고 두면 되겠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자의 수보다 많다고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솔루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은 이제 미니맥스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체스 같은 게임에서 유행했던 방법인데 말 그대로 트리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 하얀색은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고 검은색은 스코어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맥스 설치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보셔야 될 점이 여기 어떤 파트들은 점수가 써 있는데 어떤 파트들은 점수가 써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로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트리가 이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저 물음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내가 탐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니맥스 설치의 사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안 살펴봐도 되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이게 미니맥스 설치인데 이것 또한 이제 옵티멀한 폴리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체스나 체커, 오델로 같은 데서 굉장히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그 AI를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고는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도 너무 그 트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바둑 같은 데서 몬테칼로 트리 설치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몬테칼로 뭐 알고리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몬테칼로라는 것은 리피디드 랜덤 샘플링에 의지하는 모든 알고리즘을 몬테칼로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랜덤입니다. 랜덤. 그리고 이제 트리 설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트리 구조에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미니맥스 설치와 다른 점은 랜덤한 요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니맥스는 랜덤한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데 얘네들은 랜덤한 요소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세돌이 네 번째 경기에서 이겼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랜덤하게 가다 보니까 랜덤하게 안 가본 데는 고려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위키피디아에 몬테칼로 트리 서치를 가보면 이 이세돌 게임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운이 나쁘면은 그걸 볼 수가 아예 없다.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몬테칼로 트리 서치는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셀렉션, 익스펜션, 시뮬레이션, 백 프로파게이션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이제 점심 먹을 때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이 몬테칼로 트리 서치입니다. 이게 가장 설명을 이제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항상 먹으러 갈 때 처음에 하는 질문이 뭐죠? 이제 뭐 먹지? 뭐 먹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맛집 리스트라고 봅시다. 맛집 리스트. 근데 맛집 리스트인데 이 셀렉션 단계에서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 어운동을 갈까? 어운동을 가보자. 그 익스펜션은 어운동에 뭐가 있습니까? 뭐 오마이동이 있죠. 이 오마이동을 가는 겁니다. 오마이동. 시뮬레이션은 오마이동에서 먹는 겁니다. 먹어봤어요. 근데 오마이동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백 프로파게이션이 뭐냐면 오마이동 맛이 없네. 약간 이게 저장
여기서부터는 랜덤하게 막 둬보는 겁니다. 바둑을 막 둬보거나 아니면 어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빠르게 둬보는 겁니다. 이런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플레이아웃이나 롤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프로파게이션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내가 맛있었다, 이 음식점이 맛이 없었다 이렇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이고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니까 졌다, 이겼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하얀색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졌다. 그럼 하얀색한테는 위는 플러스 0를 해주고 그 토탈 게임은 플러스 1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 펑션이 뭔가가 정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몬테칼로 트리 설치는 방금 말씀드렸던 셀렉션, 익스펜션, 시뮬레이션, 백프로파게이션 단계가 계속 리핏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분자 분모가 처음에 이제 win out of total game입니다. win game out of total. 그래서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3번 시뮬레이션 했더니 3번 이겼다. 이 검은색에서. 그래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뭐 여기서 하얀색이 졌습니다. 뭐 0, 0에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하얀색이 졌습니다. 졌으니까 나머지가 얘는 0, 1이 되고 반대로 블랙은 플러스 1, 1이 되고 하얀색은 또 0,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칼로 트리 설치는 다음과 같이 다음 4단계가 계속 리핏이 됩니다. 계속 리핏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장 윈 레이트가 높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가본 데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트리가 있었으면은 이 트리에서는 가장 많이 가본 데 11번 가본 데가 있죠. 저 블랙노드. 그러니까 이게 다음 무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봤는데 우연하게 한 번 이겼으면은 거의 승률이 10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가본 장소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트리 서치는 다음 4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4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고 많이 갔는데 다졌으면 거기는 이제 거들떠도 안 보겠죠. 아니죠. 근데 많이 가는데 다졌을 수가 없는 게요. 가는 거 선택할 때 우리가 음식점을 많이 가는 데가 맛이 없는 집을 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맛이 없는 집을 많이 가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가는 데는 괜찮은데 맛있는데 이런 데를 가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맛있는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알고리즘 특성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이 가본 데가 좋은 수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알고리즘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셀렉션, 익스펜션, 시뮬레이션, 백프로파게이션 4단계로 되어 있고요. 네, 질문. 네, 그 트리를 계속 만듭니다. 딱 아까 보여드렸던 트리 중에서 요 11, 20이 있지 않습니까? 맨 루트 스테이트가 현재 바둑판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둑판 이미지에서 트리를 계속 생성을 합니다. 쫙. 그래서 알파고가 느리잖아요. 한 판 두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네트워크로 모든 게 다 학습이 된 거면 그렇게 느릴 리가 없는데 이게 느린 이유가 이렇게 트리 서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많이. 그쵸.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세돌 4판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게임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수가 정답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른 수는 정답이 없고 딱 그 수만 정답인 케이스가 있는데 몬테칼로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찾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는 점수가 뭐 100점인데 나머지 수는 다 막 0점, 마이너스 1점 이렇다고 해보면은 사실 100점짜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뭐 첫 번째 수는 100점, 두 번째 수는 뭐 99점 이러면은 몬테칼로 서치가 굉장히 잘 작동을 할 텐데 딱 고수만 좋고 나머지는 다 구리다. 하면은 이제 좀 찾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파고는. 예. 그래서 알파고가 바꾼 또 바둑에 그게 있는데요. 바둑은 원래 높은 점수 차로 이기는 게 좋은데 알파고는 그걸 고려하지 않거든요. 1점 차이로 이겨도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승부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바둑도 내가 약간 굳이 내가 더 안전한 길이 있는데 더 큰 점수 차를 위해서 리스킹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 AI 바둑 때문에. 그래서 네, 알파고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결국에 몬테칼로 트리 서치가 기존이랑 다른 점은 얘네도 서브 트리에 집중을 하는데 이제 더 서브 트리에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수가 좋은 수다. 요런 데만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약간 랜덤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맥스 알고리즘이랑 결국에는 비슷하게 갑니다. 결국 이제 이 무한번 서칭을 하면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알파고를 포함한 바둑 프로그램에서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사실 프라이어 워크가 제일 중요하고 메소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소드는 결국에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저런 바둑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빨간색으로 아웃풋으로 어디를 두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 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죠. 이게 몬테칼로 트리 서치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바둑 스테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트리가 쫙 뻗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웃풋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다음 네 가지입니다. 셀렉션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트리 셀렉션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익스펜션을 할 때 어떻게 익스펜션을 할 것인가,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논문이 설명하는 게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논문 오버뷰인데 논문에서 보신 것처럼 셀렉션, 익스펜션, 이밸루에이션, 백업 요 네 단가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고의 그 독특한 점이라면 요 네 가지 단계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는 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기존의 논문들과 몬테칼로는 기존에도 쓰였는데 다른 점은 얘네들은 이제 이 단계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of share a bit of what is going on in AlphaGo. So AlphaGo has these three main components. There's the policy network, which was trained on high-level games to imitate those players. And then we have a second component, we call this the value net. And it can evaluate the board position and say what is the probability of winning in this particular position. And the third component is the tree search, where it would look through different variations of the game and try to figure out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네,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트리 서치. 네, 요거를 집중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도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리 서치를 하기 전에 내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네트워크인데 두 가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폴리시 네트워크, 두 번째로는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된 폴리시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엑스퍼트의 인풋 이미지로부터 엑스퍼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람이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요. 롤아웃 폴리시 네트워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더 빠릅니다. 더 작고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RL 폴리시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SL 폴리시 네트워크를 강화학습으로 강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 네트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L 밸류 네트워크는 저 RL 폴리시 네트워크로부터 딱 이미지만 보았을 때 내가 이길지 질지 예측하는 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밸류 네트워크는 요 인풋 이미지를 받으면 내가 이긴다, 진다, 스칼라 값으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각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이 각각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보면은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기보입니다. 그 기보로부터 폴리시, 그 롤아웃 폴리시랑 SL 폴리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강화학습을 통해서 SL 폴리시가 RL 폴리시로 업그레이드되고 RL 폴리시로부터 밸류 네트워크를 계산한다. 뭐 이런 식인데 뭐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논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적절하게 쓰인다가 이제 논문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셀렉션 단계에서는 그 밸류를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이제 셀렉션을 하게 되고요. 노드들을 셀렉션을 하게 되고 그 동시에 좀 더 익스플로링도 권장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좀 더 포멀하게 말하면은 어떤 밸류 값과 익스플로링 웨이트의 합에 맥시마이즈 되는 쪽으로 뭔가 이제 노드를 셀렉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어디가 셀렉션이 끝났으면 한 단계 이제 더 익스펜션을 해야 되는데 그 익스펜션 단계에서는 아까 말했던 기보에 의해서 한 단계 익스펜션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인풋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가보겠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둘 것이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얘네가 사람의 기보로부터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강화학습한 폴리시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사람의 기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기보가 좀 더 다양한 수들을 아웃풋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밸류에이션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바둑을 한 3단계 정도 가봤는데 끝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SL 롤아웃 폴리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재빠르게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밸류 네트워크 내가 지금 이 판세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네트워크를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이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기존의 논문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업이 있는데 백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밸류 값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리프 노드들인데 이 리프 노드들의 결국에는 이제 밸류들의 민 값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뭐 중요한 점은 이 노드들 전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 네,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어떤 업데이트 같은 것들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단계가 있고요. 뭐 그 네트워크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얘기가 사실 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폴리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뭐 기보 예측 네트워크도 예전에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44였는데 얘는 55.7%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논문이 될 감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 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뭐 강화학습 폴리시 네트워크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알파고는 트리서치입니다. 트리서치인데 그 머신러닝을 사용한 트리서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트리서치를 하는데 어떤 밸류 네트워크랑 폴리시 네트워크,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용한 트리서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들을 학습시킬 때는 사람의 기보로부터 네트워크가 학습됐다는 거, 스크래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고 그리고 강화학습을 써서 강화학습과 이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두는 방법을 알아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디테일드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간략한 부분들이 많은데 알고리즘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굉장히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리저트 앤 디스커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자체가 바둑계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알파고는 바둑에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문적인 고 플레이어들이 아까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가거든요, 바둑이. 그래서 이걸 AI를 써서 바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제 AI 플레이가 그 정석이 되었습니다. AI처럼만 두면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AI처럼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알파고 이제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처럼 두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질문이었다면 이제 사람이 컴퓨터처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실제로 이게 알파고 티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요, 처음 20몇 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돼서 거의 모든 게임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알파고는 이제 뭐 하느냐? 이제 알파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파스타는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더 어렵냐면 그 바둑이랑 다르게 이거는 임퍼펙트한 인포메이션이 있고 플래닝도 게임도 훨씬 깁니다. 그래서 롱텀 플래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시간이죠. 알파고랑 다르게. 그리고 이제 액션 스페이스도 바둑처럼 이렇게 딱 주어진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액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알파고는 이제 퍼펙트한 인포메이션과 랜덤이 없고 서치해야 될 스페이스가 굉장히 클 때 이제 읽어볼 만한 논문이다. 이런 프로블럼이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면 읽어볼 만한 논문인데 단점은 바둑만 가능합니다. 바둑만. 왜냐하면 바둑의 기보로부터 탄생한 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알파 제로라는 게 탄생했죠. 이게 2018년 12월에 나온 논문인데 얘는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들을 다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프로퍼티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 알파 제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